저당 상환 방법인데 이 저당 상환 방법은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돈 빌렸어요.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이 갚는 방법이 매월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매월 원리금을. 그러니까 원금 일부하고 이자 갚은 게 그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법만 저당 상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도 있어.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5년 거치 20년 불알 상환 이런 거 들어봤다고. 5년 거치 20년 불알 상환. 그것도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또 매월 원리금을 갚은 게 아니라 매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원리금 상환 방법이 나와. 원리금 상환 방법. 그래서 이 저당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상환 방법을 배운다는 소리야.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매월 갚아 나가는 거. 원금 일부와 이자 갚아 나가는 거.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매월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그런데 이름이 왜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은 항상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원금 균등.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이 항상 똑같다는 소리야. 원리금이.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이 점점 증가한다. 이게 체증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 배우고 나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비교할 때 뭘 비교하냐면 내가 10억을 빌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이자를 가장 많이 냅니까? 어떤 게 초기에 빨리빨리 갚아버립니까? 어떤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많습니까? 그런 걸 낸다. 그런 거. 세 가지 비교. 이제 각각의 특징 배우고 세 가지 비교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이 불리한 것은 최근에 계산 문제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에 한 번꼴로 계산 문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안 나왔어요. 제 생각 29회 때까지 나오고 안 나왔다고 이게.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체증식은 없어요. 체증식 계산 문제 없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균등이 있는데 이 원금 균등은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원리금 균등은 짜증나서 못 풀어요.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그러면 짜증 난다. 그래서 풀지 말고 한숨 자. 일어나.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풀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잘 찍든지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할 건데 풀 수 있는 풀어요. 풀 수 있는 푸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못 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야. 계산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불합격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계산 문제를 못 푼다고 하더라도 다 합격한다니까요. 계산 문제 10문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계산 문제 하나도 못 풀었다. 한 번은 찍어 그냥. 계산 문제 10문제 나오면 전부 다 3번을 찍어. 그럼 어떤 때는 4문제 맞춰버려. 실제로. 그럼 푼 사람보다 더 맞춰버린다니까. 푼 사람은 풀어. 푼 사람 풀었는데 2번, 3번, 4번, 2번 비싸. 이런 맞다. 하나도 못 맞추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럼 3번을 다 찍어버리면 4문제 맞추는 경우가 나온다고. 최소한 2문제를 맞춘다니까. 한 번을 찍어버리면. 그러면 2문제 맞추잖아요. 2문제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60점 맞는 데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지난주에 뭐 했던가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해봤잖아. 그동안 허프도 하고 네일리도 하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그 다음에 거미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선생님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고 민법 공부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론도 이론적으로 나온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면 한 번은 다 찍어버려요. 그러면 최소한 2문제 맞추니까. 그러면 아무 지장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말하는데 너무 급해 지금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아까도 모의고사 보고 그러니까 불안해진다는데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점수 잘 맞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더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먹고 막 잘 살잖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계산 문제 안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점수가 낮아도 그동안 잘 살잖아요. 몇 점? 60점. 그러니까 민법에서 65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개론은 55점 맞추면 돼.
여러분 55점이나 60점이면 수미 양가 중에서 뭔지 알아? 미야, 미나 양이라고. 예? 방학 날 이제 통신표 뭐 성적표 가져가잖아. 통신표 가져가면 웃었다 그러면 연식이 좀 되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표 가져가면 그러면 성적표에 수도 하나 있어야 돼. 수 하나도 있고 우도 몇 개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양은 없으면 안 돼. 미는 어쨌든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근데 55점, 60점이면 미 아니면 양이야. 그래도 합격한다니까. 수 맞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수 맞으려고 왜 노력을 해. 개론 수 맞으려고 노력한다. 그럼 무조건 떨어져. 왜? 민법 언제 할 거냐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법 수 맞으려고 노력했다. 90점 맞아야 되는데? 수 맞으려면? 그럼 민법 90점 맞았다. 아무 필요 없잖아. 민법 몇 점이야? 80점. 90점 필요 없다고. 민법 80점 만점이야. 민법 90점 맞았죠. 90점 맞았는데 그럼 90점 맞아서 30점을 개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민법이 개론을 도와줄 수 있죠. 몇 점 도와줄 수 있어요? 20점. 그러니까 민법은 자기 점수 60점하고 개론 도와줄 수 있는 점수 20점. 80점이야. 80점이면 8개를 틀려도 상관없다고. 개론도 마찬가지야. 개론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 최대 점수가 몇 점이야? 20점이야. 민법에서 예를 들어서 35점 맞았다. 35점. 개론이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줘도 떨어져. 그러니까 개론은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80점이 만점이야.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80점, 개론 80점 맞추려면 그러면 32개 맞추면 돼. 8개 틀려도 상관없어. 그럼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찍어서 2개 맞고 나머지 다 틀리면 되잖아. 그래도 80점이잖아. 그러니까는 높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 하고 수업 할 건데 지금 급할 필요가 없어. 급할 필요 없고 꾸준히 계속 반복 하다 보면 된다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 거미집 이론이라는 걸 배웠지 밖에서는 거미집 이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밖에서 비진이 알았어요? 몰랐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만나서 야 비진이 하지 마라. 그럼 뭐냐 저거? 재수없네 저거? 이렇게 하냐. 근데 여기 와서 비진도 알고 통정도 알고 알았잖아. 그럼 여기 왔으니까 알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자주 듣다 보면 그러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법정지상권 알았습니까? 몰랐지. 지상권이 뭐야? 그거 어디 있는 거야? 있을 거 아니야. 지상권 어디 있는 거야? 그거? 지상권 어느 동네에 있는 거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는 지상권도 알고 법정지상권도 알고 또 법정지상권 하면 또 촌스럽다게 법지라 그래 또 이렇게 그거 하게 되나? 그게 반복되면 된단 말이에요. 반복되다면 그럼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막 불안할 필요 없이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돼요. 민법도 듣고 가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는 정보는 법지 할 거니까 들으라고. 법정지상권 100% 나와 100%. 안 나오면 제가 민법에서 법지가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개론이 100% 나온다. 듣고 가라고. 자 이제 그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 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눈빛이 보면 불안해. 왜? 개론 수업 들었는데 안 풀리거든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근데 내가 옆에서 이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아 맞다 그런다고. 근데 지금은 요즘은 그 정도가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업 들으면 돼. 자, 그만. 공부한 것은 공부 내용은 가만히 있고 공부 안 한 거 있으면 오 신난다. 들어봐야 되겠다. 쫑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농담하고 있으면 아 수업 빨리 하지 뭐 농담하지. 그러고 가야 되는데 농담하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자 갑시다 이제.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특징. 계산 요거 안 내고 요 두 개 계산 문제인데 요거 계산 문제 나와서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계산 문제가 최근에 어렵게 나와요. 원금 균등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풀 수 있는 거고 계산 문제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특징이라 했잖아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보고 이제 이런 거 대답하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안 알려주시니까 자 한번 답을 해보시라고요.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출 잔액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감소하는 방법이 뭘 같아요? 그렇지. 원금 체감 감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감소한다는 거. 감소.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점점 감소한다. OX? O.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 OX? O.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감소라고 하면 돼. 감소. 그게 포인트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감소. 뭐요? 감소. 체감한다. 체감.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 뭘까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이 항상 일정하다. 그게 포인트라고. 포인트.
그러면 최정식 상한 방식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정식 상한 방식은 원리금 상한액이 점점 증가, 총부채 상환비율도 증가.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근데 잘 물어본 것은 이걸 잘 물어봐. 원금균등은 증가냐 감소냐? 감소. 원금균등은 감소. 그게 포인트. 자, 확인합시다. 112쪽 가보네요. 112쪽을 가면 무슨 표가 하나 나와. 표 나오죠? 그 표를 봤더니 자, 9분 밑에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 잔액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 나와요. 체감식 감소. 맞습니까? 네, 감소.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OX? O.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머릿속에 원금균등 나오면 감소. 원금균등 나오면 감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그게 안 나니까 2달 후에 또 듣는다고. 또 듣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감소구나. 이거 체감식이에요. 이렇게. 칠판에요.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책에 없는 겁니다. 책에 없는 쓸라 하지 마. 쓸라 하지 말고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럼 저당 상환 방법이 처음에 설명했죠. 저당 상환 방법이 원리금 상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만기일시 상환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은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기일시 상환 방법은 매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이거라고. 그럼 시험은 만기일시 상환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나와요. 그럼 뭘 내냐면 자 봐봐요. 요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 만기일시 상환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다가 얘가 만기일시 상환을 포함한다고. 요 네 가지 중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뭘까요? 그렇지, 만기일시 상환이지. 만기일시 상환은 10억을 빌려오면 10년 동안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기일시 상환은 매기간 이자가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1년에 1억씩이다. 계속 1억씩 이자 내는 거야. 근데 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은 한 푼이라도 갚아요. 한 푼이라도 원금을 갚아버리면 이자는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 그럼 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만기 일시상. 요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만기 일시상은 이자를 가장 많이 낸다. 이렇게. 그럼 은행 입장에서 요 네 가지 방법.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 만기 일시상은 요 네 가지 중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만기 일시상. 그거 하면 된다고. 어? 이자 수입. 만기 일시상은 가장 많다는 거야. 요 두 개는 이제 지금 안 했으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만기 시상한다. 이자 비용이 많다. 은행에 이자 수입이 많다. 그게 포인트. 그다음에 얘는 아까 봤잖아요. 원금균등 나왔습니다. 그 뭐요? 감소.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총부 상환비율이 감소. 그럼 되잖아요. 자, 여기는 빨갛게 된 거. 빨갛게 요거 돼 있는 거. 요 세 개는 여러분 책에 있다 없다? 없다. 쓰지 마. 쓰려고 하지 말라고. 못 쓰게 막을 거야. 왜? 뒤에 다 있어. 뒤에 다 있는데 제가 별도로 정리 온 거라고. 쓰려고 하지 마. 뭐 쓰기는 열심히 써. 제대로 쓰면 모르는데 잘못 써. 원금인데 또 올리금이라고 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책하고 자기가 쓴 거랑 이해 안 되니까. 책이 잘못됐냐, 자기가 잘못 쓴지 모르는 거야. 쓰려고 하면 무조건 쓰려고 할 짓 하지 마. 학원에 쓰러 왔습니까? 아니면 들으러 왔어요? 들으러 왔잖아. 근데 왜 쓰냐고. 쓸 때는 집에 가서 써. 들으면서. 학원에 쓰지 말라고. 선생님 그러면 쓰면 안 됩니까? 안 쓰고 싶어 써. 마음대로 해. 그거라도 마음대로 해. 그거라도. 좋을 수가 있어. 멋지게 앉아있으니까 쓰고 싶어 써.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못 쓰게 한다. 막 쓰라고 막 쓰지 말라고 손 내리라 한다고. 그것은 너무한 거고. 그건 강사가 너무한 거지. 아니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한다는데 뭐라고 그랬어.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은.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할 건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이제 계산도 하고 하겠다는 소리야. 좀 나오고 이제 각각의 방법이 이제 특징 가봅시다. 이 사례는 좀 더 나오고 각각의 방법 특징.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특징. 요거는 이제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증식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뭘 내냐면 요걸 내요. 매기간은 원리금 상환 요걸 낸다고. 점점 감소. 이론적으로는 여기 원금 상환액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 유흥장이 나는 상환횟수 요거는 계산 문제 때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한 원금 상환액은 유흥자에게 나누기 상환할 수 요거 안 낸다고. 안 돼. 요거는 계산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일정하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이에요.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해요. 정상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이자는 언제나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못 갚은 금액, 이걸 미상한 저당 잔액이라고 해요. 여기다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 전제는 고정이자예요. 고정이자.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다. 그러면 이자율은 고정돼 있고 미상한 잔액이 점점 감소하면 이자 비용은 점점 증가 감소.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 더하는 거라고. 그럼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감소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한 만큼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이게 특징이에요. 예? 요 위에 거, 요 밑에 거, 요 두 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요게 특징이에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봐요.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나오든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 요거 물어봐. 원리금 상환액.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생각나야 돼. 요 세 가지 중에서 저당상수 나온 것은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돼. 봐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시험은 계산 문제를 내든 이론적으로 내든 이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뭘 물어본다? 원금 상환액 물어본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 물어본다. 원리금 상환액 물어본다. 원리금 상환액 물어본다고.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물어본다. 원금 상환액 물어본다. 원금 상환.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계산 문제 물어보든 원금 상환액 물어본다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한의 원리금 상환액을 유흥자에게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고 항상 일정하고 좀 이따 볼 거예요.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자 비용은 미상한 잔액에다 이자를 곱한다고. 그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차증식이든 차증식은 계산 문제 안 나오지만 이자는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한다고. 그러니까 이자는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이자는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인데 이것은 좀 이따 증명을 통해서 제가 계산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게요. 그럼 차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는 조금만 갚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많이 갚아 나갑시다. 이게 차증식이야. 그 왜 차증식을 만들었냐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빌려오면 초기에 갚은 금액이 커지니까 못 갚아. 대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사라.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초기에는 조금만 내고 소득이 높아지면 대리가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소득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내라. 그게 차증식이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이 유리하다. 요 소득 증가 말이 빠지면 틀린 말이야. 젊은 층이 유리하다. 소득이 없는 사람 젊은 층이 안 맞잖아요.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등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앞에가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를 해야 된다고. 신혼부부도 젊은 신혼부부지 늙은 신혼부부는 안 돼. 그치? 네? 자, 차증식 상환 초기의 부의사항 이건 나는 안 해서 보지 말고 나중에 다 언급하겠지만 차증식 상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가장 차증식 상환 방식의 문제점은 초기에 돈을 많이 못 갚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출 기간 동안 이자 누적이 가장 많다. 차증식이라고. 여기에 만기 일시상환이 들어가면 이자가 가장 많은 게 만기 일시상환이 된다. 여기서는 자, 됐어요. 그럼 요 세 가지 이제 특징을 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빠지고 차증식은 빠지고 요 두 가지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상환 방식의 계산인데 요 계산은 여러분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보지 말라고 책 비율책 보면 돼요. 이 사례 융자액 1억이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10년이고 연간 이자율은 10% 고정 이자율이고 그러면 돈을 빌리면 매월 갚아요? 매년 갚아요? 매월 갚는데 매년 갚기로 제가 한가했죠. 매년 갚기로. 자, 그러면 이 사례 이 조건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이자 비용이 어떻게 가능할 거게요? 자, 그러면
요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하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언제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1억을 빌렸어요. 융자 1억에다가 상환 횟수를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 상환액은 매기한 원금 상환액은 융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입니다. 그럼 융자액은 1억이잖아요. 그럼 상환 횟수가 여기에 상환 연수가 아니에요. 상환 횟수라고. 지금 상환 횟수는 상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갚기로 했어요. 그럼 몇 번 갚아요? 10번. 그래서 상환 횟수 10 나오면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게 매월 상환이다. 매월 말. 그럼 매월 말 상환이면 몇 번 갚아요? 120번. 1년에 12번 10년이니까 그때는 이걸 120으로 나눈다. 120으로. 의미하셨죠?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1차는 1억 나누기 10, 1,000만 원. 2차도 1억 나누기 10, 1,000만 원. 3차도 1억 나누기 10, 1,000만 원. 그래서 원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래서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 여기 이제 정식 이름이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자 비용 갑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어떻게 나냐? 미상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한다고. 그럼 1차 년도는 미상한 잔액이 1억이야. 한 번도 못 갚았으니까. 그죠? 그럼 1억에다 이자율 몇 퍼센트? 10%. 1,000만 원. 그럼 2차 년도. 2차 년도는 1차 년도에 얼마 갚았어요? 1,000만 원. 그럼 2차 년도 보면 2차 년도는 1억에서 1,000만 원 빼야 돼. 요 1,000만 원 갚은 거라고. 요 갚은 거. 뺐죠? 그럼 얼마? 9천. 거기에 0.1. 10%. 그러면 900.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뭘 내냐면 3번 원리금 상환액.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 그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한 거라고. 이자 비용. 점점 감소가 났는데 왜 감소한 거 볼까요? 자, 1차 년도. 그럼 1차 년도는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이자 비용도 1,000만 원. 그럼 2천만 원. 그럼 2차 년도는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이자 비용 얼마? 900. 1,900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차 년도 원금 상환액 1억 나누기 10, 1,000만 원. 그럼 3차 년도 이자 비용은 1억 마이너스 얼마? 2천. 두 번 갚았으니까. 그럼 800. 그러면 3차 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이자 비용 800. 원리금 상환 1,800. 그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 이자 비용 더하는 건데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항상 일정하지만 이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이게 이론적으로 나온 가장 큰 포인트. 자, 됐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저당 상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원금 균등에서 저당 상수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예? 이번엔 이제 원리금 균등 갑시다. 요건 아까 다 봤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총수 상환비를 안 배웠습니다. 좀 이따 할까요? 무조건 감소. 원금 균등 다른 말로 해보세요. 원금 균등 다른 말로. 원금은 다른 말로 감소입니까? 체감시.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체감식이다. 그러니까 감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소가. 이렇게. 포인트가 감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으로 갑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아까 그 사례에서 요 사례에서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할게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된다.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원리금 상환액 뭐가 나온다? 저당 상수. 1억 융자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0.164. 1630. 이번엔 2차 년도도 1억 곱하기 0.164 1630. 3차도 1630 다 똑같아. 언제나. 그래서 원리금이 항상 똑같다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온다고. 자, 이번엔 이자 비용. 이자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라고. 그럼 1차 년도는 아직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1억 남았어요. 0.1. 선생님 0.1은요? 이자율. 그러면 1,000만. 1차 년도. 자, 이제 3번은 그럼 원금 상환액 구해보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액 이거 물어보니까. 그럼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를 빼면 된다고. 그럼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은 1차년도 원리금 상환이 1630이야. 여기서 얼마 뺀다? 이자 1000만 원 뺀다. 그럼 630. 됐습니까? 그렇지? 자, 이제요. 2차년 이자 비용 갑시다. 1차년도, 2차년도 원리금 상환 다 똑같으니까 2차년 이자 비용. 그럼 2차년 이자 비용은 1억을 빌렸는데 1차년에 얼마 갚았어요? 630. 630 갚았죠. 그럼 630 빼는 거야. 그럼 유력에서 630 빼면 9천 얼마 나왔어요? 370만 남은 거야. 여기에 0.1을 곱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937만.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이자는 감소하게 됐어요. 다만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똑같은 조건인데 이자는 감소하는데 금액은 똑같지 않아요. 금액은 달라져. 금액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이자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금액은 달라진다는 금액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년도에 원금 상환액 값이다. 그럼 2차년도는 3차든 4차든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를 빼면 된다고. 그럼 2차년도 원리금 상환 1630. 이자 비용은요? 937 빼요. 그러면 693만 원 갚는 거야.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여기에 참으면 힘들어요. 좀 이따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거 알면 좀 돼요. 자, 이제 이번엔 이거 볼게요. 점점 증가. 여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와요. 원리금 균등에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거 요거.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냐 감소냐? 점점 증가. 요걸 가장 시험이 잘 낸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숫자 나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숫자 나오면 이해하지 마. 하지만 이거 외우시면 돼. 자, 5번 해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이자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은 뭐요? 증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3번만 해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3번으로 끝날 것 같아. 됐어 이렇게. 자, 제가 20살 때 이걸 처음 접하는데 20살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이겁니다. 자, 1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은 1630이야. 그럼 이 1630은 무엇과 뭘로 구성돼요?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 요거는 1630은 원금 상환액하고 뭘로 구성돼요? 이자 비용으로 구성돼요. 이자 비용. 그래서 제가 이거 20살 때 처음 접할 때 1630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 이자가 630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다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눈만 뜨고 있다가 공부되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를 좀 써. 이거는 균형 잡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균형 잡는 게 머리를 쓰는 거야 이게. 자,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 1630이죠. 그럼 1630은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되죠. 그러면 느낌상 1630 중에서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처럼 느껴져요? 630이 느껴져요? 1000만 원처럼 느껴져요. 630 안 느껴져 처음에는. 제가 20살 때 처음 접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분명히 1630은 알겠어요. 1차년도에 1630 갚으면 안다. 그 1630이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그러면 이자가 630이고 원금이 1000만 원쯤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이자가. 원금 상환이 630이라고.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나눠보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야. 선생님 나는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봐봐요. 요 1차년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잖아. 자, 다시 지금 모르는 사람이 3명 있어. 3명. 저 뒤쪽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1630이야. 이 1630은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 구성되는 거야.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자 비용. 1차년 이자 비용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원금 상환액 얼마? 630. 지금 이게 우리 힘들게 해요. 예? 그럼 요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럼 이거는 증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2차년도 요 1630이죠? 얘도 이자하고 이자 비용하고 원금 상환액이 구성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자가 먼저 계산돼. 이자가 먼저 계산돼. 그 다음에 원금상환이 계산되잖아요. 그럼 이자는요 937만 원. 그럼 이자가 얼마 감소했어요? 1000만 원에서 937만 원이니까 63만 원. 요 63만 원 이자 감소했죠. 이 63만 원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 원금상환액 얼마일까? 693만 원. 630에서 63만 원 더하니까 693만 원.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은 점점 한다? 증가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여기 숫자 신경 쓰지 말라고. 숫자는 제가 증명을 보여서 숫자를 넣는 거지 여러분에게 숫자 외우십시오. 암기하십시오. 이게 뜻이 아니라고. 제가 증명한 거니까. 됐어요. 난 더 이상 못 죽을 것 같아. 네. 어제하고도 죽을 것 같다 해서 어제하고도 죽을 것 같다 했으니까 1시간 두 번째 시간 끝나고 뭘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 먹을 것을. 나는 인상 별로 안 좋아하지. 뭘 가져오면? 돈 주세요. 돈을 좋아하니까. 응? 자,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여기에 이해 안 되신 분, 요거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암기성이야. 자,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갚아 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10년 동안 갚아 나가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4년도. 그럼 요 금액이 요게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 그럼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면 그러면 1630이다. 그럼 1차 1630, 2차도 1630, 계속 1630이야.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럼 1차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는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원금이 이자입니까? 이자라고. 그러면 1차년도 보면 여기가 지금 이자야. 여기는 원금이고. 그럼 2차년도가 되면 이 이자가 증가 감소야. 감소. 이자 이렇게 감소한다고. 3차도 이자 감소. 이자는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자가 이렇게 감소하면 그러면 요 위에가 원금 상환액이야. 요 밑에는 이자 비용이고 여기는 이자 비용이고 그 위에 게 뭐예요? 원금 상환액이 된다고. 그럼 이자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니까 원금 상환이 점점 한다? 증가.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더 이상 못해. 예?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 원금 상환이 점점 한다? 증가한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을 한 화면에 넣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가 나오고 원금 상환이 뭔가 점점 증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비교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상환액, 유흥자액 나누기 상환액수 1000만 원, 1000만 원 항상 일정합니다. 이자 비용 1억 곱하기 0.1, 1차년도는 1000만 원. 2차년도는 1억에서 1000만 원 빼고 미상환 잔액이 9천, 0.1, 9배. 이자는 점점 감소.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더한 거다. 1차년도 2천만 원, 2차년도 1900.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돼봐요.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 계산되고 물어본 것은 원금 상환 물어본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계산되고 물어본 것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금 상환액이다 원금 상환액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액의 저당 상수 1630, 1600 언제나 똑같다. 이자 비용 1차년도 1억 곱하기 0.1 1000만 원. 2차년도는 630 갚았죠. 630. 2차년도 원금 상환액 630 갚았잖아요. 그래서 빼고 0.1 937만 원. 아까 했던 거죠. 그럼 원금 상환액은 1630 1차는 163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630. 2차년은 1630에서 937만 원 이자 빼니까 963만 원. 원금 상환이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러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공통점이 딱 하나 있죠. 뭐가 공통점입니까? 이자. 1차년도 이자 비용이 똑같다는 거. 1차년도 이자 비용. 그럼 2차년도 이자 비용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유일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1차년도 이자 비용이 똑같다.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1차년도 불이백이 동일하다. OX, X. 불이백이 상한액이야, 상한액. 상한액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야. 자, 이제는 똑같은 조건을 빌렸는데 어떤 게 초기에 빨리 갚은가 봅시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원리금균등에서는 1차년도에 원금 상환액 얼마? 630만 원. 그럼 둘 중에서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중에서 초기에 많이 갚은 게 뭐다? 원금균등. 그러면 초기에 원금균등이 빨리 갚아 나가면 그럼 얘는 이자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적겠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이자가 많은 게 원리금균등. 맞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초기에 원금을 많이 회수하고 싶다. 완전하게 많이 하고 회수하고 싶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원금균등. 그런 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이제 비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여기서 최정식 돼서 그럼 최정식까지 있다기 봐. 최정식까지. 이 최정식까지 있다. 세 가지 비교할 텐데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젊은 사람이 유리한 것은 뭐예요? 최정식. 그럼 이거 빼버려요. 최정식 빼버려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젊은 사람이 유리한 것은요? 그럼 원리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정식 빼고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중에서 젊은 사람이 유리한 것보다 원리금균등.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이 많은 것은요? 원리금. 은행의 이자 수입. 원리금. 원리금 이자 수입이 많지. 차입자 이자 비용이 많은 것은 원리금. 이자 수입이나 이자 비용이나 똑같은 말이 되니까. 됐습니까? 됐네, 이제. 자, 그러면 각각의 방법의 특징. 자, 다정도 비용인양 하여 다시 한번 원금균등. 이 원금균등의 가장 큰 특징.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 원리금 균등, 매기간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어떤 게 이자가 많다? 원리금 균등. 젊은 사람 유일한 것. 원리금 균등. 완전 빵으로 빨리 해소하고 싶다. 원금 균등. 됐습니까? 그런 거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가지 방법 비교 다 봤던 겁니다. 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기간 중에서 전체 3번부터 전체 기간 중에서 차입자의 이자가 가장 많은 것은요.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럼 차입자의 이자 비용은 대출자의 이자 수입. 그럼 이자 수입의 크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총 납부액의 크기 순서. 원금은 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총 납부액은 원금하고 이자 더한 거. 그럼 총 납부액이나 이자 비용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1번. 대출 초기 상한액. 상한액은 차입자고 은행은 회수액이고. 그럼 대출 초기에 상한액, 대출자의 회수액의 크기 순서는 원금, 원리금, 최정식. 됐죠? 자, 이 총부채 상환비율 갑시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올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이 뭐가 총부채 상환비율이냐면, 자, 이거 이해를 좀 못하시라고 여러분들. 이 총부채 상환비율 공식이 이렇게 돼요. 공식이 차입자의 연간소득, 차입자의 연간소득,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기에 총부채 상환비율 공식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입자의 연간소득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해요. 1억. 원금균등, 원금균등이 나왔고 원리금균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 쓸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써보는 거예요. 아까 그 사례에서 이 원금균등의 1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든가요? 2천만 원. 얘는요. 1,630만 원. 이 최정식은 1,630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1,0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연간소득. 차입자의 연간소득 1억이라고 봐요. 그럼 1억분의 2천만 원. 몇 퍼센트? 20%. 맞죠? 자, 얘는요. 1억분의 1,630만 원. 30만 원. 그럼 얘는 16.3%. 얘는 1억분의 1,000만 원. 몇 퍼센트?
10%. 원금균등, 원리금융 차증시, 초기, 1차전은 초기죠. 초기, 총부채 상환비율 크기 순서는요. 원금균등, 원리금, 차증시.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라.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총부채 상환비율, 상환. 요 상환이 이 상환이에요. 이 상환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원금균등 합니다. 그럼 이제 원금균등은 이건 지워버리고 원금균등에서 1차년도에 원금상환액은 2천. 그러면 2차년도 가면 원금상환액이 2천만원이니까 1,900일까? 1,900. 3차년도는 1,800. 800. 그럼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 소득 1억이면 1억.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 몇 퍼센트? 20%. 여기는요. 19%. 얘는 18%.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원금균등은 점점 감소한다 그랬잖아. 감소. 오케이? 선생님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요 수식을 이해하지 말고 저는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겠는데 숫자가 두드러기 날 것 같으면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제가 원금균등은 감소다. 총부채 상환비율 감소다. 이렇게 가버리면 암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명이 보이는 거야. 근데 증명이 보였는데 증명이 힘들면 그냥 암기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번이 됐으면 2번은 자동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2번은 대출 중도, 그러니까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 꼭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최증식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원금. 그럼 대출 잔액이 크다는 소리는 잔금 비율이 크다 작다? 크다. 대출 잔액이 많다. 그럼 잔금이 높은 거죠. 잔금이 높다. 대부비도 높다.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야. 대출 잔액, 잔금 비율, 대부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방법 비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만기 일시 상환이 들어간다면 이자 비용 크기 순서는 여기가 뭐가 나올까? 만기 일시 상환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 이제. 그럼 세 가지 비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책은 111쪽까지 끝난 겁니다. 자, 넘기면 112쪽에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의 비교 나왔습니다. 그럼 가중 평균 상환 기간 해수 기간이고 이게 최근에 잘 나와요. 이게 여러분 좀 힘들답니다. 자, 여기 돈 빌려오면 잘 들어보세요. 원금균등이든 원리금이든 차증시이든 만기시 상환이든 상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럼 전부 다 상환 기간이 10년이야. 10년인데 여기 이제 가중 평균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은 이제 평균 내는 건데 그러면 돈을 10억을 이제 1억을 빌려왔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유흥자 1억이야. 그럼 요거 1차년도에 5천만 원을 상환해 버리면 그러면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면 평균 내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요 네 가지 요거 빼고 만기상환 빼고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요 세 가지 전부 다 상환 기간은 10년이야. 근데 요 평균 내는 기간은 초기에 빨리 갚아버리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알으셨죠? 그럼 초기에 빨리 갚은 게 뭐야? 원금균등, 원리금, 차증시. 근데 얘는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아요. 그럼 여기에 평균 기간이 계산 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을 해수 기간으로 보면 돼. 해수 기간. 이걸로 보면 된다고. 해수 기간. 그럼 해수 기간은 원금균등이 초기에 빨리빨리 해수하니까 해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소리야. 이거는 해수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수 기간이 길어진다. 이게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이렇게 표현해요. 상환 기간은 더 똑같아요. 상환 기간은 전부 다 10년이야. 근데 이걸 가중 평균해 보면 원금균등 초기에 빨리 갚아버린 게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아진다는 소리야. 만기시 상환이 길어지고 됐어요. 자,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아까 봤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 수입은 요 부등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3번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 전부 다 감소하는 게 뭐예요? 원금균등 감소하는 거. 그래서 표가 나오죠.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이름이 체감식이야. 그래서 감소.
원리금 상환액 감소. 왜 감소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해요. 왜요? 왜 감소해요? 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대요? 정확하게. 그렇지.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 한 장 1,000만 원. 이자병이 1,000만 원, 900, 800, 700. 그러니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험 지문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데 이는 이자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OX? O. 총부채 상환비 아까 감소한다고 봤죠? 요 총부채 상환비는 상환액이야, 상환액. 그럼 상환액이 초기에 많이 갖고 후기로 와서 점점 줄어든다 했잖아요. 대출 잔액은 감소죠.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원금균등이든 원리금이든 처징식이든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잔액은 전부 다 감소야, 감소. 자,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냐면 아까 봤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차입자의 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럼 차입자의 소득이 1억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1차년도 총부채 상환 비율 값이다. 이 원금균등에서 1차년도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럼 차입자 소득 1억. 원리금 상환은 얼마? 1,630. 2차년도 총부채 상환 비율 1억. 1,630. 3차년도 하고 있으면 짜증나겠죠? 그럼 이거 몇 퍼센트? 16.3%. 얘도 16.3%. 그럼 시험 지문 만듭시다. 차입자의 소득이 항상 일정할 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OX? O.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이 아주 진하게. 자, 작년에 평가사 시험 지문에서 요거 2개를 주는데, 차입자의 소득이 항상 일정할 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점점 감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항상 일정. 대출 잔액은 다 감소는 마찬가지니까. 최대식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액 증가, 총부채 상환 비율 증가, 대출 잔액은 쟁점이 아니고. 됐습니까? 네. 이제 세 가지 방법 다 비교까지 계산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가장 포인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가장 큰 포인트는요.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럼 원금 균등 나오면 감소. 원금 균등 감소.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 상환비, 대출 잔액 전부 다 감소. 차정식 상환 방법, 젊은 사람 유리하다. 이자를 많이 낸다. 만기의 시상을 나왔어요. 만기의 시상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많다. 상환 기간이 가장 길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길다. 그럼 끝났습니다. 자, 기출지문 112쪽에 기출지문 갑시다. 자, 1번.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OX? O. 원금 균등은 대출 직후에 2천만 원. 원리금 상환액이. 아까 봤잖아요. 얘는 얼마였어요? 1630.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OX? O. 2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더 많아요? 원금 균등이 더 많아요? 원리금 균등이 더 많죠.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그래서 틀린 집. 예? 3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불안 방식으로 대출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보다 완전 빵이다. OX? O.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OX? O. 이게 원리금 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 5번
차입자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차입자 소득이 그대로 있다는 소리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만기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점점 감소한다. OX 5. 6번. 차입자 소득이 변동이 없는 경우, 차입자 소득이 언제나 1억이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OX 5. 16.3%, 16.3% 똑같다 했잖아요. 5. 이게 작년에 평가자 시험에서 아주 진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당 상환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여기